일단 피시기는 116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먼저 정리를 좀 하시면, 우리 재무제표 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요 T자는 내일까지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적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거니까 잘 숙지하고 계십시오. 우리 보면 어디 갔냐, 차변하고 대변이 있었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수익 감소,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증가,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오늘 보실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었죠.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지분증권하고 세무증권.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두 가지 있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매입 채무에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엄. 그 다음에 어음할인이나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까지였었죠. 그 다음에 116페이지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그래서 보시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판매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팔려고 갖고 있는 걸 무슨 자산이라고 표현하세요?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보세요. 거기 교재 보기 전에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그러면 판매 목적인데, 우리가 팔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수량하고 단가. 왜냐면 우리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몇 개 팔았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몇 개 샀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얼마짜리 팔았냐. 왜냐면 어차피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잖아요. 얼마짜리냐, 그 다음에 몇 개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회계에서도.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기록법.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 거예요. 뭐를 적냐면은 오늘 몇 개 팔았다, 몇 개 샀다, 이거를 장부에다 계속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몇 개 샀는지 몇 개 팔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계속 적는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걸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몇 개 남았냐, 몇 개 팔았냐만 장부에다가만 적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실제 창고 가서 몇 개 남았는지, 몇 개 팔렸는지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를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고, 두 가지 섞어 쓰는 걸 혼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합법을 씁니다. 왜 혼합법을 쓰냐면 장부에다가도 적죠. 그리고 실제 가서 확인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세요?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에는 5가지가 있으세요. 하나씩 계산한다. 그래서 개별법.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합니다. 근데 항상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청소로 설명드리면 우리 대청소가 좋은 건 알잖아요. 근데 자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힘드니까. 그리고 어차피 해놔도 좀 있으면 뭐 될 거예요? 다시 어지럽혀질 거니까. 네. 그래서 개별법이 가장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많이 쓰면 쓸수록 하면 할수록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싼 것들에서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어떻게 하죠? 먼저 팔죠. 그래서 우리 유제품 코너 같은 데 보면 우유 사러 가보면은요, 저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앞에 거 날짜 보고 뒤에 거 날짜 봅니다. 그럼 대부분 어디께 날짜가 빨라요? 앞에가 빠르죠. 왜 그러냐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유리해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옛날 거 먼저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열할 때 어떻게 진열하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하라 그래요. 왜냐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앞에 거부터 뽑잖아요. 뒤에 거 뽑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한테 유리한 방법이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는 후입선출법입니다. 왜냐면 후입선출법은 새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할 때 보면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단 인터넷에다가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저 물건 샀어요. 최근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쓴다 그래서 최근 걸 보내줘요, 옛날 거 보내줘요? 옛날 거 보내줍니다. 왜요? 그래야 판매자한테 유리하니까.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는 싸고 최근 거는 어때요? 비싼 경우들이 많죠. 아닌 것들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가 옛날 거는 싸고 지금 건 비싸잖아요. 짜장면 옛날에 얼마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짜장면 얼마예요? 못해도 6, 7천 원 해요. 평균적으로 잡아도.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동네에 3,000원짜리 있어요. 그거는 특수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못해도 이제 짜장면 6, 7,000원 하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팔면 소비자가 유리해요. 왜냐면 새 거 받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받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무슨 법으로 팔아요? 선입선출법으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어요.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요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제가 한 번씩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쓰면 요거는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전산세무 2급 때문에 그래요. 전산회계 1급은 그냥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솔직히 세무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가 뭐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참고로 저희 시험은 한글을 사랑하셔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물가 뭐라 그래요?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커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해석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쓴다 그랬죠. 왜 선입선출법을 쓰냐면, 후입선출법으로 팔면 원가가 커져요. 그리고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져요. 그래서 맨날 그 백종원 아저씨가 예전에 골목식당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원가를 늘리라 그래요? 줄이라 그래요? 줄이라 그러죠. 왜요? 원가가 줄어야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사들이 후입선출법으로 못 파는 이유는 하나예요. 후입선출법으로 팔면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작아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물건 가격이 뭐 하니까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무슨 법으로 판다고요? 선입.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회사에 유리한 걸 물어봤어.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불리한 걸 물어봤어. 그러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뭐지, 편의점에서 일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진열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래된 거 앞에다 놓고 새 거는 뒤에다 놓고 요런 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모 그러면 요거를 한글로 번역해드리면 수량 부족이에요. 감모는 한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해지는 거. 그래서 뭐 직원이 가져간다거나 뭐 도난이나 분실이나 그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량이 부족해지는 거를 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이 있고 비정상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은 뭐냐면 회사에서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는 매년 몇 개씩 없어지더라. 그런 부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그런 건 정상적이라고 해서 요때는 원가 처리예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안 한다의 뜻은, 회계 처리 X의 뜻은 뭐냐면 분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분계하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부하실 때 평가라고 나오면 요거는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해요. 돈 맞추는 거.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익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손해가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잘 팔린다라는 전제 하에. 예, 오르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비싸면 비쌀수록 많이 팔면 많이 남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올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올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 가격이 비싼 게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저가법을 써요. 그래서 저가의 뜻이 뭐죠?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지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거 가지고 이제 교재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고자산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제품 그 판매 또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판매를 목적. 그래서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얘기 했었죠. 이걸 배우시면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진다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회사들마다 이 판매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자동차 파는 회사는 자동차 팔고, 컴퓨터 파는 회사는 컴퓨터 팔고, 가구 파는 회사는 가구 팔고, 이런 식으로 판매의 목적은 똑같지만 무엇을 파느냐는 회사마다 다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회계를 배우면은 갈 수 있는 폭은 어떻다고요? 넓어집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격리 직원들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폭은 넓지만 단점은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 많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려면 그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이력서 넣어서 최대한 빨리 취업해서 경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장단점들은 다 있는데 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안정적인 것도 있고 덜 힘드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근데 참고로 여기가 힘든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덜해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더 높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반된 관계라 육체적이 높으면 정신적인 건 어때요? 덜해요. 근데 정신적이 높으면 육체적은 덜합니다. 둘 다 높은 것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쪽에 맞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육체적인 고통에 센 편이 아니에요. 힘든 일 할 수는 있는데 제 몸은 하루나 이틀 하고 나면 일주일 누워 있어야 되는 몸이라 저는 힘든 일을 못 해요. 해보긴 해봤는데
하루 이틀은 웬만한 사람 쫓아가는데 한 3일째 되면은 퍼져요. 몸 자체가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 앉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앉아서 일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으로 하는 걸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일이 딱 뭐다라고는 모르는데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내가 사무실에 맞는 사람이냐, 그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보면 알아요. 그걸 이제 잘 버티는 사람은 사무실 일이 좀 더 맞는 거고, 꼭 회계 아니더라도 앉아서 하는 일이 맞는 거고, 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좀 약해 그러면은 몸으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100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봤을 때도 거의 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운전만 계속 하셨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못 버텨요. 오히려 육체적을 더 잘 버티시고. 그래서 주변 분들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의 분류, 상품. 상품은 뭐라 그랬죠? 사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파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반제품은요? 반제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요? 판매 가능한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완성품은 아니야. 근데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가구를 만들어요. 책상을. 근데 책상 상판 있죠. 이것만 누가 팔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요거는 반제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완성품은 책상이잖아요. 근데 책상이 되기 전에 팔 수도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반제품. 그래서 반만 만든 제품은 아닙니다. 만들고 있다가 판매가 가능한 거. 그렇죠. 중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공품 보시면은요.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해요. 만들고 있는 중인 거. 밀키트 같은 거는 반제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밀키트는 그 회사에서는 제품이죠. 왜냐면 그 회사의 목표는 밀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디까지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공품은 미완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원재료는 말 그대로 원래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저장품은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미착품은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그때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는 건 세 가지예요. 상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주로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취득원가 결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공식 4가지를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3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어디 갔냐, 첫 번째로 순매출액. 그래서 요건 2장짜리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한인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매출의 뜻은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총매출은 몇 년 동안 판 거죠? 네, 1년 동안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매출액이고, 매출 환입의 뜻이 뭐냐면은요, 반품한 거예요. 환입의 뜻이 뭐라고요? 반품. 그래서 우리 반품한 거면은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죠?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누리의 뜻은 뭐냐면 깎아주는 건데,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구 회사예요. 근데 가구 옮기다 보면 흠집 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흠집이 났는데 되게 조그맣게 해놨고 티가 안 나.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한테 여기 살짝 흠집 났는데 5만 원 깎아줄 테니까 사시라. 그러면 내가 보고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물건이 잘못돼서 깎아주거나 아니면 많이 살 때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은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 빨리 받으려고.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다음 주에 필요해. 그리고 그 회사한테 야,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거 다음 주에 주면 10만 원 깎아줄게. 네, 이런 식으로 깎아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돈 빨리 받기 위해서 깎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순매입액은 순수한 매입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매입액 플러스 의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총매입액은 말 그대로 1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대비용은 뭐 운반비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추가되는 돈들을 부대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출은 반품. 애누리는 깎아주는데 어떻게 깎아주는 거라고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공식은 총 4가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기초상품 플러스 손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 총 이익.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얼마나 하느냐, 원가가 얼마냐도 중요한데 이익이 얼마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 공식 4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숫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으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밑에부터 볼게요. 116페이지 밑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대 비용.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부대 비용 그러면 이제 총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 자산 처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됐고 저건 필요 없고. 네? 그 단기 매매 지금 부대 비용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 요건 프로그램 때문에. 요건 프로그램 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아니요, 의미는 있어요. 예, 요게 무슨 뜻이냐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프로그램에 치면 여러 개가 떠요. 예, 요건 프로그램 입력할 때 그때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이제 어떤 번호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번호로 시작하는 거 선택하라는 그 뜻이에요. 왜냐면 수수료 비용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그때 그 회장 보시면 그렇죠. 숫자로 나타내는 거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간혹가다 한 번씩 뭐 번호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그 번호랑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프로그램 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저기 117페이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거기 박스 위에 보시면 10분의 2, 30분의 n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좀 봐두세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내거든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진짜 안 내요. 예, 10분의 2, 30분의 n이라고 보이세요? 예, 요게 뭐냐면 요건 이제 회계에서 이론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10일 안에 대금 결제하면 2% 깎아줄게. 그 다음에 30일 안에 대금 결제해라 라는 그 부호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에서만 쓰는 부호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마 저희 수업 끝날 때까지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더 못 봐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119페이지 여기는 좀 중요해요. 시험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119페이지. 그래서 119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재고 자산.
기말재고 자산의 뜻이 요거 설명 안 드렸구나. 우리 공부할 때 앞으로 기초라고 나올 때 있어요. 기초라고 나오면 1월 1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자가 무슨 초자죠? 네, 처음 초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의 처음 날짜다. 그래서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럼 기말은 몇 월 며칠이에요? 네,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수의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단기 그러면 올해.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몇 년이에요? 2022년. 그 다음에 전기 그러면 작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1년. 그 다음에 차기 그러면 내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3년. 그래서 2023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은 많아야 좋은 걸까요? 적어야 좋은 걸까요? 어차피 답은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네, 적어야 좋아요. 왜냐면 적단 얘기는 많이 팔았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은 누구와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요렇게 적었잖아요.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인데, 타계정 대체는 다른 곳에 사용한 걸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재고자산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팔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대표적인 게 거래처한테 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줬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타계정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착상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상품의 뜻은 미자가 무슨 미자죠? 아닐 미자예요. 그래서 미착상품의 뜻은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래서 도착 안 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시에 매입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 시에 매입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선적지 인도 조건일까요? 도착지 인도 조건일까요? 네,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게 도착해야 내 거가 되잖아요. 맞죠? 그거를 무슨지 인도 조건이라 그래요?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우리 오다가 물건이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희 집이 4층 빌라인데 와이프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맨날 던진다고. 예. 예, 올라오다가 던지고 갑니다. 예, 그래갖고 박스 같은 거 보면 맨날 찌그러져 있어요. 저번에는 A4 용지 한 박스 시켰더니 아니요, 심하게 던졌다고. 아저씨가 열받았는지. 근데 거의 쿠팡이 던져. 네, 쿠팡이에요 저희 시키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쿠팡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쿠팡으로 많이 시키죠. 왜냐면 쿠팡에 제일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많아.
당일 배송. 당연히. 예.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빨리 갖다 주고 빨리 가야 돈이 되니까. 하나라도 더 배달해야 돈이 되니까. 원래 택배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배달하면 집에 일찍 가니까. 뭐 던지는 건 이해는 하는데 안 터지는 거 던지는 건 괜찮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 터지는 거 던져갖고 문제가 될 때 소비자 있죠. 입장에는 성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 쓰면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저거 들어보니까 내가 봐도 왜 던졌는지 알겠다고. 근데 요즘에 쿠팡에서 위험한 물건은 다른 택배 회사에다가 그 택배 회사에다 맡기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분들. 네. 그게 본인한테도 유리하니까 그 본인들도 아는 거죠. 어떻게 배달이 되는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유리하니까. 그래도 쿠팡 뭐 말이 많아도 쿠팡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돈 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 버냐면 처음에는 공짜로 해줘요. 그러다가 돈을 조금 받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아니면은 딴 데로 못 가.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가격을 뭐해요? 올려요. 예, 원래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또 대한민국에는 그 방식이 맞으니까. 왜냐면 뭔가 새 거를 내놔도 사람들이 의심 먼저 하잖아요. 이거 될까? 이거 가능할까? 그러면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싸게 주든가 공짜로 주든가.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졌어. 그래서 뭐 비싼 애 싼 애도 욕이요. 예, 이용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사람들. 뭐 짜장면 6,000원인데 뭐 배달료가 5,000원이라는 등 욕은 하면서도 시켜 먹잖아요. 왜요? 익숙해져 버려갖고. 예,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함. 받는 게 진짜 있대. 그 저희 동네는 저기 다행인지 그 저희 동네 옆에 검단신도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단신도시 이제 새로운 음식점들이 들어오는데 저기 서비스 기간이라 배송료가 무료로 해요. 배달업체 끼는 데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뿌려야 되잖아요. 자기네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 초반에는 무료라 저희 와이프가 가끔씩 시켜 드시더라고요. 오빠 무료야 그러면서. 저도 어저께 시켜 먹는데 5,000원 달러 취소요 하고 끊어버렸어. 솔직히 저는 제가 10번 시키면 8번 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찜닭을 시켜놨는데 집에 가서 이제 가야지 그리고 차키를 찾는데 차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왠지 꼬맹이가 그때 한 6살이었거든요. 얘가 범인일 것 같아. 그 슬슬슬 가갖고 아빠 차키 어딨어? 그랬더니 저기 숨겨놨다고. 안 가고 그냥 그때 배달로 시켜갖고 먹긴 했는데 어쨌든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크니까 시켜 먹기 딱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건 또 있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말 그대로 선적하면은 이제 매입 잡게 되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했을 때요? 도착했을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건을 시켰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현재 오고 있어. 근데 1월 1일 날 도착한대.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네 걸로 할 거냐, 내 걸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 물건으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솔직히 선적지 인도 조건의 특징은요, 요게 운반비는 좀 싸요. 예, 그 대신 오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입자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판매자가 아니라 아니죠. 왜냐면 선적하면 매입 잡게 되는 거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은. 검색해봤는데요. 네. 선적이 배에 물건을 싣는다고 네. 나왔고요. 그건 선적의 뜻은 배만 포함인가요? 차량이요? 차량에다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시키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는 중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께 되는 거예요? 매입자. 그래서 물건이 오다 깨졌어. 그러면 매입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직거래 뭐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네. 그러니까 선적이 먼저 산다라는 그렇죠. 선적하면은 선적이라는 게 물건 싣는 거잖아요. 물건을 실으면은 그때부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소비자. 매입자가. 그렇죠. 소비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다가 깨졌어. 그러면 매입자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이게 유리하다는
예, 그렇죠. 이건 소비자한테 이게 더 유리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수출 수입할 때. 수입할 때 보면은 가격 비싸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상대방이 부담이 덜하니까 가격을 조금 뭐 해줄 수 있죠? 깎아줄 수 있죠. 근데 오다가 잘못됐어.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거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래처한테 물건 보내달라 그랬는데 오늘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래처도 오늘은 물건을 못 보내준대. 우리도 오늘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외근 나가갖고. 그래서 거기 사장님한테 그러면 퀵으로 싸달라 그랬더니 사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거 물건 깨지는 건데 가다가 깨지면 나는 몰라요. 네, 그게 무슨 인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가다 잘못되는 건 판매자가 책임 안 지고 구매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왜냐면 도착하기 전에 잘못됐어. 그러면 반품이나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게 무슨 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그래서 선적지냐 도착지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위탁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송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두 분이 나옵니다.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거기 밑에도 있죠? 그래서 위탁자를 뭐라 그러냐면 부탁하는 사람. 수탁자는요? 받는 예, 숫자 나오면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부탁 받은 사람.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대리점. 우리 핸드폰 대리점이 SK, LG, KT 대신 핸드폰 팔아주죠. 맞죠? 팔아주고 뭐 받아요? 수수료 받아요. 그래서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SK, KT, L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그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점이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 받습니다. 예, 요거를 위탁품 또는 뭐라 그래요? 적송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팔아도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려면 또 뭐 돈 들어가고 관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팔아줘. 그러면 수수료 줄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예전에 일했었던 분이 그 당시에는 맞다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한 대 팔면요. 우리 핸드폰 요금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의 3%인가 5% 정도를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리점에서 싸게라도 많이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팔면은 이게 누적되면 금액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한 명에 만약에 3,000원이야. 그러면 10명에 3만 원이고 100명에 30만 원이고 1000명에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소비자가 계약을 걸어놓으면 보통 2년 했으니까 거기에서 끝날 때까지는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네. 그거 꽤 길게 받는 건데 한 사람당.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려고 노력하잖아요. 저거랑 비슷하네. 뭐야? 뭐지? 보험이야? 보험. 그렇죠 뭐. 어차피 거의 영업직들은 거의 다 그렇죠. 한 건 하면 얼마?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보고 싶게요. 120페이지에 보시면 시송품 또는 시용품이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 먹어보고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시식이라 그러잖아요. 용자가 쓸 용자예요. 이거는 써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홈쇼핑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이거 샘플 보내드릴 테니까 샘플 써보시고 본품 뜯으세요. 네. 아니면 귤 3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한 박스당 하나만 드시고 맛없으면 반품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 진상들도 많지만 대부분 사람이 꽤 많은 비율이요. 뜯으면 반품하기 귀찮아서 그냥 써요. 예, 뜯으면 그냥. 예, 그렇죠. 그게 있어서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먹히니까. 미국의 아마존 아시죠? 미국의 아마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개월 이내에 반품 받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존처럼 팔면요 망한다에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5개월 29일 쓰고 반품할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아닌 사람이 더 많긴 해요. 근데 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렇게 팔고 나서 매출액은 한 20%인가 30% 늘고 반품률은 한 5%인가 7% 정도 늘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남는 장사가 아니고 마이너스 장사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고 따지고 반품 받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외국계 그런 회사들이 못 들어온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너무 최저가라. 예, 외국계 회사가 돈으로 어떻게 치고 들어와도 못 버틴대요. 그 누가 들어오든. 왜냐면 너무 최저가라.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 이거 웬만한 자금력 가구는 하지 말래요. 왜냐면 인기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아니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자기 뭐 3개월 동안에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벌었네 2,000만 원을 벌었네 그러는데 2, 3년 후 되면 대부분 안 보인대요. 그리고 그분도 초 팔고 그런 거 하거든요. 향초 팔고. 그래갖고 코로나 때 어떻게 버텼냐면 주변에 이제 막 뭐냐 서비스 주고 하던 데들 다 망했대요. 그래갖고 연락 온대요. 무슨 연락 오냐면 자기 재고 남은 것 좀 가져가라고 싸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제가격 받아갖고 이익이 좀 남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 주는 것도 초반에는 괜찮은데 이게 중후반 되면 그것도 문제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서비스 하나 줄 때마다 남는 게 어떻죠? 줄어들죠. 그리고 이게 되게 좀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향초 몇 개 줘갖고 펴봤는데 향은 괜찮더라고요. 대부분 다 수입이에요. 국산은 거의 없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시동품 그러면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위탁품은 아까 대신 팔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하면 요때 매출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은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샘플 써보시고 본품 뜯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샘플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본품을 뜯었어. 그러면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안에 반품 받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 그러면 내가 구매 의사를 뭐 한 거죠? 표시한 거죠. 그래서 저 항상 제일 궁금한 게 나중 되면 한번 도전해 볼 건데 귤 같은 거 팔 때 보면 한 박스당 하나씩 먹고 반품하면은 반품 받는다 그러는데 과연 2개 먹으면 걸릴까요? 라고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귤 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박스당 하나씩 먹어보고 네. 맛없으면 반품 받는데요. 네. 그리고 2개 먹고 반품하면 걸릴까요? 안 걸려. 안 걸리겠죠? 네. 그럼 걔네들 그렇게 해서 팔아먹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쇼호스트. 맞아요. 근데 왜 많아지고 있냐면 과거에는 쇼호스트가 저쪽에만 있었잖아요. 방송 쪽에만. 근데 요즘에는 쿠팡에도 쇼호스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이버에도 네이버 쇼핑에도 쇼호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자체는 그런 분들만 물건 사고 파는 데들이 있어서 요즘 선만 받는 직업이라기보다 늘어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쇼호스트예요. 여러분들도 쇼호스트 할 수 있어요. 삼각대 하나 사다가 네. 그거 뭐냐 유튜브. 물건 받아갖고 아니요 유튜브 아니어도 물건 받아갖고 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쇼핑이나 그런데 입점해서 홍보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쇼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뭐 쇼호스트 옛날처럼 막 전문직이긴 한데 옛날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일단 판매인데 무슨 등록 안 해도 돼요? 아 그거는 그쪽 업체에서 등록하는 거죠. 팔 수 있는 거는. 제가. 예. 왜냐면 업체에서 그게 허가만 받으면 우리는 그냥 대신 뭐 해주는 거예요? 팔아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팔아주고 뭐 받는 거예요? 수수료. 그렇죠. 그래서 그쪽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